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화병이 있는 분들은 화병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가슴을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병으로 자리한 건데요. 몸에 여기저기가 아프고 잠도 잘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아픈 마음이 몸의 아픔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증상도 복합적이어서 진단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의학에서는 화병을 어떻게 다루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김광진의 동경소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병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사귀지 못해 간의 생리기능에 장애가 오고 머리와 옆구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잠을 못 자는 병. 화병에 대한 설명이 복잡하죠. 가슴에 쌓인 기억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 걸까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병이 공식적인 진단명은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공식적인 진단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어떤 문화와 관련되는 그런 증후군으로 보고 보통 이제 미국의 그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 그 2013년도에까지는 화병으로 진단명이 있었는데 미국 기준으로 이제 좀 삭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라고 해서 그 올해 또 이제 KCD 9차 개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의 병명으로 이제 특수목적 코드라고 해서 화병이라는 코드가 분명히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진단명으로도 좀 한의 목적, 한의 병명이라는 차원에서는 존재하고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양방적으로 진단하거나 할 때는 이제 좀 코드가 좀 달라서 좀 진단명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한의 쪽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그런 화병 질병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그런 적응 장애 또는 이제 다른 정신질환 코드와 관련돼서 여전히 화병들은 좀 많이 진단이 되고 있고 계속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화병에 대한 해석을 들으면 가슴에 쌓인 한이 화로 자리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슴 속의 응어리가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일으킨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뭐 화병은 말 그대로 이제 억울함, 분함, 한 같은 그런 감정적인 것이 장기간 해소되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울화병이라고 하거든요. 결국 가슴의 응어리라고 하는 게 울화, 뭔가 기혈이 막혀가지고 신체화 증상,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치밀어 오름이라든지, 열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의 질환을 이제 화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화병은 억울함과 분함 같은 감정이 장기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기가 울체돼서 이제 가슴에 이제 쌓이는 병으로 보는데 결국 이제 가슴 속 웅어리가 기혈순환을 막아서 신체화 증상 또는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치밀어 오른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억눌린 분노가 신체적인 증상으로 좀 나타나는 그런 신체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런 음양오행의 이론이라는 것보다는 우리 몸에서 오장육부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화가 간에서 일어나면은 취하거나 배가 크게 분노를 하게 되거나 그럴 수가 있고 또는 우리가 신 쪽에 나타나면은 이제 신기능이 약해지거나 체력이 떨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심장에 영향을 주면은 또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심해 화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심신이 좀 불안해지는 그런 증상까지도 나타나는 것을 울화병, 화병의 그런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 건가요? 그렇죠.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광범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일반적인 스트레스는 누구나 겪을 수도 있고 또는 다양하게 그렇게 받을 수 있고 증상들이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화병은 약간 좀 특징적으로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해결이 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제 쌓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억울한, 뭐 우리가 한이 서렸다 할 정도로 그런 울분된 그런 것들이 좀 쌓여 있는 것이 화병의 그런 특징이 되고, 어떻게 단순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있어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더 해결을 할 수 있고 몸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우울증, 공황장애와 비교해서 설명이 되기도 하던데요. 증상으로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네, 기본적으로 뭐 정신적인 그런 문제, 스트레스나 이런 거와 관련돼서 다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화병은 특히 이제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 이제 신차화된 증상들이 주로 이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우울증과 좀 일종의 그런 한 가지 아형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의 큰 범주가 있으면 그 중에서 화병은 특징적인 이제 문화적인 이제 뭐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그런 질환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과 화병의 공통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불안하거나 불면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공황장애는 이제 갑자기 뭐 가슴도 답답하고 뭐 호흡곤란도 있고 정말 뭐 명치 쪽이 그 치밀어 오르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증상적으로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면, 화병은 말 그대로 이제 억울함, 분노, 짜증이 좀 가슴이 뭔가 치밀어 오르고 속이 타오르는 듯해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조금 더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울증은 뭐 체념이라든지 의욕상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주로 반응들이 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좀 포기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화병은 그렇지는 않죠. 막 화를 내고 뭐 짜증을 내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공황장애는 갑작스런 이제 뭐 죽음의 공포가 온다든지 오히려 좀 이제 그런 화병처럼 뚜렷한 배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모르게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뭐 화병, 우라병, 심화병, 우라증 여러 표현으로 얘기가 되던데요. 같은 의미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화병이라고 하는 게 질병명이라 그러면 예전에 민간에서 쓰일 때는 뭐지, 우라병이다, 뭐 심화병이다, 우라증이다, 뭐 이렇게 거의 다 같은 건데, 결국 이런 것이 이제 억울한 감정이 쌓여 있다. 이게 해소가 되지 않고 뭔가 그 분노 같은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은 것들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병이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화병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화병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을 텐데요. 복합적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화병들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가슴을 뭐 두드리거나 뭐가 답답하거나 이제 숨이 막히는 뭔가 치밀어 오르는 게 이제 필수 증상이 되고, 또 이제 가슴 정중앙 부위, 우리가 뭐 이제 예전에 전중혈이라고 하는 그 약간 명치 쪽 위쪽에 있는 부분을 눌렀을 때 굉장히 이제 심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부분이 이제 압통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오히려 화병이 되고요. 그러면서 가슴도 벌렁거리거나 뭐 두통이 있거나 여러 가지 뭐 소화도 같이 뭐 안 되거나 뭐 짜증이 나거나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신체화적인 것 또는 심리적인 것 여러 가지 증상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치밀어 오르고 두통이 있거나 짜증도 나고 또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증상들 말씀하셨는데요. 신체 증상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 이런 신체 증상들이 있는데 어떤 진단을 하면 특별히 뭐 검사상으로는 다 정상이다, 이상이 없다고 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뭐 신경정신과, 한방신경정신과 요법,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우리 스트레스나 또는 예전에는 뭐 고부 간의 갈등 또는 뭐 부부 간의 갈등들 이제 가족 간의 갈등에 있어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뭐 어떤 부적응 또는 스트레스 또는 이제 어떤 사회문화적으로 뭐 공정과 정당성이 좀 뭔가 해해질 때 오히려 화병에 좀 유사한 증상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여성들이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성들이 조금 더 어떤 뭐 차별받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증상들이 좀 많이 나타났던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고령화되면서 이제 노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오히려 화병으로 좀 나타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과 관련되는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병의 원인도 이런 증상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예전에는 이제 특히 이제 여성들 갱년기 증상의 일부로 화병들이 많이 나타났을 때는 당연히 이제 뭐 시댁이나 부부나 어떤 그런 그 사람 가족 간의 관계들 뭐 스트레스 이래서 나타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열이 많다든지 또는 성격이 굉장히 좀 소극적이거나 내향적인 사람들에 있어서 한의학에서 이제 감기가 울체됐다 또는 뭐 허화가 뜬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변증들이 나타나 이런 개인적인 요소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특히 이제 남성 노인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어떤 신체적으로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떨어졌을 때 무력감 이런 부분들이 분노나 뭐 우울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노인들 화병으로 나타나는 부분들도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사회적으로 관계들 문화적으로 했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직무 스트레스들이 또 화병 뭔가 억울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화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원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원인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화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기보다는 오랜 시간 이어진 걸 텐데 화병으로 인한 위험이랄까요? 어떤 게 지적이 될까요? 그렇죠. 화병은 단순히 이제 한 가지 이벤트로 뭐 딱 화가 났다 이런 거보다는 정말 이제 수개월, 수년 동안 계속 이제 그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화기가 울체됐다고 보게 되는데 이게 장기화로 나타났을 때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정신질환들 뭐 우울증이나 뭐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나 또는 신체형 장애나 뭐 기분부전 장애나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체와 관련되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는 가장 먼저 이제 소화기계 질환도 많이 나타나서 뭐 위궤양이나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만성적으로 이제 좀 소화 쪽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자율신경계통의 이상도 오기 때문에 당연히 심혈관 계통이나 뇌혈관 질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그 내분비 질환들 또는 심혈관계고통 질환들 또 이제 만성 질환에 다 좀 악화되는 그런 거를 화병에서 원인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진료실에서도 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요. 표현하는 증상뿐 아니라 이제 실제로 맥이라든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증상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외에 특별히 전 특징적인 게 이제 가슴 정중앙 부위, 우리 그 남성들로 따지면 이제 그 유두 사이의 정중앙에 뭐 전중혈, 단중혈이라고 하는 그런 명치 쪽에 있는 그런 누르면은 그런 부위들이 있는데요. 이 부위를 눌렀을 때 이제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는 뭐 따로 뼈가 있고 흉골이 있고 그 위에 피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극심하게 통증을 느끼지 않고 위아래를 눌렀을 때는 통증이 없는데 특징적으로 그 부위는 정말 되면은 뭐 누르지도 않고 피부만 봐도 정말 이렇게 꽉 소리 지를 정도로 심한 그런 압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이 부분이 그런 화병의 그런 반응점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 침을 놓거나 조금 이제 완화를 시키 좀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면은 또 좀 그 통증도 줄면서 그 가슴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진단점도 되지만 그런 지압할 수 있거나 치료하는 치료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우리 당연히 이제 한의사이기 때문에 맥진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긴장된 맥이라 그래서 우리 맥이 피아노 줄처럼 이렇게 현맥이 나타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혈관들이 전체적으로 혈관들이 긴장돼서 굉장히 내가 뭔가 피가 잘 안 통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서 그랬을 때도 좀 화병의 여러 가지 증상들, 통증들, 뭐 긴장되는 것들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슴 정중앙 부위를 눌러보기도 하고 또 긴장된 맥을 보기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화병의 진단을 위해서 또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증상적으로 우선 얘기를 할 때 핵심적인 신체 증상들이 이제 4가지 중에 3가지 있을 때 좀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슴의 답답함, 그리고 두 번째 열감,
세 번째가 뭔가 이제 치밀어 오르거나, 네 번째 목이나 명치에 뭐가 뭉친 덩어리가 느껴졌을 때 이제 이 네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신체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심리 증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이제 자주 느끼거나 또 이제 마음에 응어리나 한이 있을 때 이런 핵심적인 증상, 심리적인 증상들이 있고요. 뭐 또 요거 외에도 이제 신체적으로 입이 마르거나 뭐 목이 마르거나 뭐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이러한 부분들과 심리적으로 뭐 자주 화가 느끼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허무하게 느껴지거나 자신이 좀 초라하게 느껴지거나 또는 깜빡 잘 놀래거나 이런 부분들이 또 나타났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심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은 단순히 이제 뭐 문진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지만 뭐 화병 면담 검사라든지 또는 이제 뭐 구조화된 임상적인 면담이나 화병 척도들이 또 한의학이 좀 개별이 돼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같이 참고를 해서 화병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갱년기 증상의 일부일 수도 있어서 또 남성들과 다르게 보는 관점도 있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화병이 여성에게 더 많은 질환이고 또 이제 남성들보다는 훨씬 더 취약한 그런 부분들인데 전통적으로 그래서 갱년기 증상들을 나타낼 때 이제 안면홍조가 나타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런 것도 이제 화병의 증상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 젊은 남성들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화병 증상들이 나타나는 분들도 조금 늘고 있고요. 또 이제 고령 노인들에 있어서 어떤 신체적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뭔가 위축되거나 했을 때 또는 사회적으로 적응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이제 화병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좀 진단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화병에 그런 관심을 갖고 치료를 요하는 분들도 좀 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한의학에서 치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를 움직이고 화를 내려주는 부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열을 꺼주는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막혀 있는 거를 좀 풀어줘서 소통을 시켜줘야지 기운이 풀리고 이제 울화가 좀 풀어질 수 있는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막혀 있는 거를 뚫어주는 분들도 있고 또 열을 식혀줘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신체적으로 또 이제 침을 놓거나 해서 뭔가 통증이나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을 좀 개선을 시킬 수가 있어서 우리 변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더 문제가 뭔지 막힌 거를 뚫어줄지 또는 부족한 거를 채워서 열을 식혀줄지 여러 가지 이런 변증을 통해서 한약을 쓰거나 침이나 뭐 뜸이나 이런 치료들을 같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물요법은 어떤 것들이 쓰이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뭐 한약의 약을 쓸 때에는 우리가 막힌 곳을 뚫어주고 기의 운행을 바로 잡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돼서 우리 기본적인 그 담음이라고 하는 찌꺼기를 좀 없애는 게 이제 바나나 진피라고 하는 그런 약재들이 위주로 들어간 약재들을 쓰고요. 또 이제 기운이 굉장히 약해졌을 때는 뭐 이제 당기숙주약, 맹문동이나 이런 기운을 좀 보강하는 약재들도 쓰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거나 이럴 때는 뭐 이제 백복신, 원지, 속창포 이런 약물들을 좀 치료를 하는데요. 결국은 화병의 증상들이 다양한 만큼 그 원인들이나 변증을 다르게 하고 처방들이 좀 달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좀 막혀주는 걸 뚫어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침 치료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약물과 더불어서 침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침이 단순히 이제 진통 효과가 있다고 보시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락을 거치면서 우리가 그 소통, 좀 긴장도를 완화시켜주는 부분들도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답답하게 이제 막혀 있는 그런 전중혈 자리에 침을 놓거나 또는 이제 다른 자리에 침을 놓으면 그 부분이 막힌 것이 풀어지고 전신적으로 이완이 될 수도 있고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혈액순환이 좀 잘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울체돼 있다, 막혔다 이런 거를 뚫어주는 데는 가장 신속한 치료가 또 이제 침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요즘에는 뭐 약침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약물의 효과, 열을 내려주거나 하는 그런 효과적인 치료를 더 병행을 하면은 오히려 그런 증상 완화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치료를 위해서도 일단 잘 들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한 방법들도 있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라병으로 오신 분들 또는 갱년기 치료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답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결국 이제 공감과 경청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욕해 줄 수도 있고 이제 뭐 이런 뭔가 좀 지금 해결되지 않는 부조리나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면은 이제 정말 이제 펑펑 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펑펑 울고 나면은 그 막혔던 뭐 가슴의 응어리를 정말 이렇게 한번 확 풀어놓고 우리가 그 어떤 슬픈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감정적인 변화들의 영화를 보고 나서 울고 났는데 나올 때는 오히려 이제 좀 뭔가 개운하거나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을 갖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하게 이제 그런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도 이런 정신적인 부분을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을 상담을 하거나 할 때는 다른 기저질환들, 뭐 우울증이라든지 다른 질환들의 가능성들이나 이런 거를 좀 감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면서 상담을 하거나 정신적인 그런 위로를 드리거나 치료를 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병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도 화병을 인정하고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우울증과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이제 있을 텐데 일상에서 조심할 부분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참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조심해서 혼자서 조절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심해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화를 나게 되면은 적절하게 화를 잘 표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를 낼 때는 내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사람들과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잘 돼서 사회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로 해서 다른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서로의 문제가 되면은 이제 다른 그런 질환까지도 조금 의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단순히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그런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들 예를 들면 뭐 갑상선 질환이 있어서 그런 화가 조절이 안 된다든지 또는 고혈압이 있으면서 심장 질환이 있어서 오히려 잘 두근거리거나 또는 위로 열이 나거나 또는 뭐 혈압이 자주 오르면서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것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런 기저질환들에 대한 것들도 좀 감별을 하거나 하셔야 될 수도 있고 분명히 이제 그런 신체적인 부분들을 좀 활성화해서 통증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제 경청을 하고 공감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의사의 한마디도 치료 효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로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그렇죠. 저는 이제 화병이 오시면은 저는 화를 잘 내시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너무 참거나 뭐 너무나 남들이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화를 잘 내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뭐 화가 난다 그래서 바로 화를 내기보다는 이 분노를 폭발하기 전에 잠깐 스톱을 하고 뭔가 생각을 좀 잠깐 3초 정도만 놓친 다음에 뭔가 좀 화를 내면은 오히려 좀 너무 과하지 않게 화를 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좀 컨트롤이 될 수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화를 내는 게 내가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쌓여있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기를 쌓는 것보다는 오히려 생활 습관, 운동을 하거나 어떤 다른 부분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그 우울체된 또는 기가 막혀 있는 부분들을 순환시키는 생활 습관을 가지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화병도 잘 조절하시고 건강한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의학에서는 화병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카니발의 그녀를 잡아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을 책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제목이 건강 구독 사회인데요. 내용이 조금 짐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뭔가 조금 뜨끔하기도 한데요. 예, 저도 뜨끔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혹시 하루에 영양제 몇 개 정도 챙겨 드세요? 비타민 정도 챙겨 먹죠. 그래도 많이 안 드시는 편이네요. 그래도 요것저것 먹어요. 저는 한 4개 정도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나이가 중년 이후로 넘어가니까 네. 하나씩 늘어나서 이제는 4개를 챙겨 먹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 책이 참 읽으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약과 영양제로 몸을 튜닝하는 시대라고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네. 우리가 보통 건강을 관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책은 우리가 건강을 실상 구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이 구독의 의미를 가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침마다 삼켜야 하는 영양제가 한 움큼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비타민 C, 네. D, 오메가3, 유산균, 마그네슘, 네. 루테인. 최근에는 홈쇼핑에서 왜 이렇게 알부민 광고가 많이 나와요? 건강보조제, 네. 영양제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히 아픈 곳이 없는데 뭐 피로에 좋다, 네. 수면에 좋다, 면역력에 좋다라고 하니까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이 약이 뭐에 좋아서 내가 먹고 있는 거지?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저자는 이게 마치 결제하고 방치해둔 이 OTT의 계정처럼 네. 목적 없이 우리가 이걸 그냥 계속 먹고 있다. 구독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떨어지는 게 불안해서 우리 OTT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회원 만료 전에 네. 재가입하잖아요. 그렇죠. 건강 보조도 그렇습니다. 네. 떨어지기 전에 꼭 구입해요. 아유, 그래, 이게 그렇죠. 떨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당연하죠. 생각합니다. 이게 구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건강에 대한 과잉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TV 광고, 홈쇼핑을 보면 상당수가 의약품 관련 광고고요. 그렇죠. 우리는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양제를 장바구니에 담고 있고 또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미리 해가지고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뭐가 안 좋으니까 이런 걸 자제해라. 식단을 재편합니다. 요즘 비만 신약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네. 이거에 의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뭐 고도 비만인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네. 그냥 보통인 분들도 이걸 통해서 뭐 다이어트를 하려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정재훈이란 분인데요. 네. 이미 뭐 이 온라인 세계에서 유명한 분이시죠.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로 활동하면서 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올바른 영양제 섭취와 식단의 중요성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저자는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에 대해서 너무 과잉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 우려를 가지고 책을 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자가 약사이시군요. 그러니까 건강을 마치 OTT 구독하듯이 목적 없이 구독만 하고 있다는 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적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약은 조금 위험하고 네. 영양제는 안전해. 근데 이런 믿음이 왜 생겨났을까? 그러게요. 화학 제조와 천연의 차이는 무엇일까? 네. 그리고 화학 제조는 무조건 해롭고 천연 오가닉은 무조건 유익한가? 우리는요, 효과가 입증된 약과 효과가 불분명한 영양제 사이에서 네. 헤매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약과 식품 사이의 회색지대가 지금 어떻게 거대한 산업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과학적이라는 언어가 어떻게 소비의 논리로 전환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약사라는 직업적 위치에서 실제 약이 지닌 효능과 한계를 균형감 있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네. 약사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약을 권하면 소비자들이 약은 조금 위험하니까 그냥 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영양제를 주세요. 요즘 이런 요구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영양제 과잉 구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통계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5조 9,626억 원에 달했다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하군요. 이게 미국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네. 미국의 영양제 산업이 지난 30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네. 1994년에는 약 한 4,000종 정도가 있었는데 네. 시판되는 제품 수가 오늘날 한 30년이 지났잖아요. 네. 무려 95,000종에 이른다. 와. 이게 지금 몇 배입니까? 20배가 넘는 25배 정도에 넘는 종류 수가 생겨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인별그램에 약 5만 명의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들을 보면 제가 챙겨봤잖아요. 네. 좀 과도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건 꼭 먹어야 된다.
무조건 먹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거 안 먹으면 뭐에 이상이 생긴다. 네. 오히려 의사나 약사보다 더 확신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분들 비전문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꼭 챙겨 먹으라고 하는 거 다 먹다 보면 네. 한 달에 2-30만 원 그냥 써야 돼요. 근데 저자는 네. 과연 이렇게까지 영양제 챙겨 먹는 게 건강에는 도움이 될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영양제를 챙겨 먹게 되었는가 질문하고 있는 거죠. 네.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영양제의 과잉 섭취 현상이 왜 생겨났을까? 사회 문화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 구독 사회란 책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 풍경을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네. 저도 참 영양제를 고민해보지 않고 챙겨 먹었던 것 같은데요.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려는 요즘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헬시 플레저라고 한다면서요. 이게 쉽고 편리하게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는 트렌드가 영양제 시장을 키우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건강을 관리하려면 힘이 듭니다.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힘이 드는 일인데 네. 힘드는 거 싫어하는 거죠. 그냥 간단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약 하나 뚝딱 먹거나 영양제 먹으면 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자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질문할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약과 식품의 경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있다면 네. 그거 누가 정할까요? 그러게요. 저자는 그 경계는 자연에 딱 어떻게 뭐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네. 결국 사람들이 현대의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어놓은 선이다. 그리고 그 경계가 점점 더 느슨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약이었던 게 지금은 건강 보조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건강 보조제인 게 어느 네. 순간 또 약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스펙트럼의 끝에 약이 있고 저 끝에 건강 보조제가 있으면 그 중간에 되게 애매모호한 회색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회색지대 안에 어마어마한 건강 기능 식품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법과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자꾸만 건강 기능 식품을 먹으려고 하냐면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약을 먹으면 내가 왠지 환자가 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 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챙기는 사람, 네, 노력하는 사람, 그렇죠. 사람, 힙한 사람, 일종의 심리적 이득이 작동을 합니다. 그랬던 것 같네요. 근데 요즘 뭐 갓생러니 자기관리의 끝판왕이니 네. 스마트한 엄마니 일종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얻는 게 바로 이 건강기능식품의 심리적인 이득이라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뭐 모닝 루틴, 셀프 케어, 항산화, 디톡스 각종 썸네일을 막 보내면서 열심히 나처럼 하면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는 욕망을 자극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영양제를 산다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처럼 뭔가 몸매가 좀 멋져지고 싶거나 어찌 보면 그들의 욕망을 따라 사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라고 책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네. 오히려 의사들과 전문가들의 권위가 하락하고 그들의 말빨이 잘 먹히지 않는 사이에 전문가를 자처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빠르고 확실하게 통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갖다 버리세요. 이 신호 무시하면 10년 뒤에 후회합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1분 만에 진단부터 해결책까지 명쾌하게 제시하니까 네. 이런 걸 자꾸만 사고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대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걱정되기도 합니다. 의사의 말보다 우선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싶은 욕망이 너무 쉽게 소비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자가 약사이기 때문에 네. 약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시선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약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거쳐야 되고요. 네. 최악의 부작용까지 약에는 분명히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사면 거기에는 부작용에 대한 안내가 있어요. 네.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과정이 생략됩니다. 임상시험 거칠 필요 없고요. 위험을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네. 뭐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심리적 편안함이 여기에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 비만 치료제 전국적인 열풍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네. 내 몸을 내가 원하는 최상의 상태로 튜닝해주는 도구다. 이게 치료제가 아니라 내 몸을 튜닝해주는 도구다라는 환상이 지금 심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ADHD 치료제가 뭐 일부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져서 그러기도 했었죠. 어린 학생들에게 네. 예, 투약되고 있다고 그러고 네. 당뇨약이 노화 방지제로 탈바꿈해서 사람들에게 또 먹여주고 있다고 그러고 탈모 치료제인데 헤어 스타일링의 기초라고 알려지면서 성장 호르몬제인데 자녀의 고속 성장제로 탈바꿈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책은 요즘 뭐 위고비라던가 네. 성장 호르몬,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단백질 보충제 각각의 영양제에 대해서 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그렇다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누가 먹냐에 따라서 다른 효과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뭐 위고비로 대표되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위절제가 필요할 만큼 초고도 비만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는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치료제가. 하지만 감량이 시급하지 않은 그냥 과체중 정도의 사람들에게는 이걸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종의 기능성 제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정상 체중인 사람들도 지금 이걸 지금 실제로 맞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요즘에 이 소셜 미디어에 네. 오젬픽 페이스라는 해시태그를 달린 말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단기간에 체중을 빼면서 급격히 얼굴이 늙는 현상. 이걸 통한 이제 부작용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똑같은 약도 사람에 따라서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도 책에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참 이런 부작용도 무섭고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건데 약도 영양제도 오남용이 문제인데 참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약처럼 팔리는 음식과 음식처럼 팔리는 약이 있죠. 이것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렇네요. 이 성장 호르몬 주사 관련된 논란도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성장 호르몬 주사의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분명히 주사 효과가 있다라는 의학적 근거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효과가 있다라는 발표가 나온 이유 이걸 한번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 주사가 효과가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네. 이걸 맞으면서 효과가 없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아이들이 중간에 치료를 포기해요. 그러면 그렇군요. 전체 풀에서 빠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연구 결과의 값은 효과가 좋은 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잣들을 볼 때 통계를 볼 때도 네. 되게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현대인들이 영양제를 끊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죠.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면 일단 믿는 편이 이득이다. 왜냐하면 예. 믿었다가 없으면 본전이지만 예. 안 믿었다가 진짜 있으면 지옥에 가면 낭패이기 때문에 영양제를 먹는 심리도 이와 비슷한 거죠. 그런 것 같네요. 게다가 네. 사람들은 약을 먹을 때 이게 뭐 간 뭐 독성이라던가 네. 뭐 간 수치 뭐 이런 거 걱정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믿으면서 매달 정기 구독을 유지하고 있는 이 심리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저도 참 뜨끔한데요.
건강이 일종의 관리 프로젝트가 된 세상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예요. 네. 사실 이제는 우리가 질병을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을 하고 네. 인공지능 추천이 건강 선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유전공학은 불안과 걱정을 앞당기고 있어요. 만약에 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네. 미리 유전적인 질병의 가능성을 알게 된다면 네. 미리 대처하는 게 좋은 건가? 그리고 그것이 유발할 또 다른 차별, 네. 폭력은 없을 것인가? 이 책은 편리함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의 문제를 함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서 일종의 뭐 건강 관리 프로젝트, 맞춤 영양 이런 것들이 네. 건강을 과연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지, 그리고 개인에게 어떤 이런 문제들이 떠넘겨지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자라는 거죠. 네. 부작용이 문서로 선명하게 적혀 있는 약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효능이 불분명한 영양제는 의심 없이 삼키고 있습니다. 네. 저자는 약에 써 있는 보이는 위험과 영양제에 써 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만든 착시를 깨달아라.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말고 네. 영양제에 도움될 수 있지만 구원이 아니다. 도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불안과 강박 대신에 정말 중요한 건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이걸 항상 다정한 대화로 식탁을 채우면서 네. 섭취를 할 수 있다면 어떠한 건강 보조제와 영양제보다 훨씬 더 우리 몸에 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건강 보조제 열광하셨던 분들은 네. 밥 3끼를 따뜻하게 그리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서 먹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행 따라 영양제를 챙겨 먹게 되는데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가 한 번쯤 물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책 건강 구독 사회 소개해 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도현 밴드의 흰 수염 고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